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간 법률상담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좀 법률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코비드-19과 또 반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월간 법률 상담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저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미연합회, 그리고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그리고 LA 아시안 정의진흥협회가 매월 이제 한인 여러분들을 법률적으로 그리고 여러 정보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저희가 모여서 매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웨비나에서는 특별히 그 최데레사 박사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상담치료센터 소속으로 이제 임상사회복지사이자 행동치료사로 활동하시는 최데레사 박사님 모시고 코비드-19 그리고 반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사님께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데레사 박사님,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작하기 전에 이 지금 웨비나는 저희 참고용으로 녹화가 되고 있고, 이 웨비나를 마치면 이제 저희가 한미연합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그 녹화본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 못하셨거나 중간에 놓치신 분들은 영상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늘 웨비나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 박사님 준비되시면 넘겨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대레사이고요. 오늘 저희 윤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코비드-19과 또 반아시안 인종차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어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신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심리적 안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고 또 어떤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저희 그 심신의 상태가 안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 어떤 삶을 즐길 수도 없고 또 평소 행들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저의 능력을 다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때 상담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저희가 권유를 해요. 그러면 보통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때는 뭐 유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환경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코비드-19과 그 다음에 그 아시안 동양인에 대한 차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주는 영향은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는데 일단 저희 마음에 뭐 걱정을 한다거나 저희 생각이라든지 이런 저희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저희의 감정, 어떤 뭐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이 모든 것이 저희 행동에 미쳐서 보시다시피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이제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싸움, 도망 뭐 이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몸을 다스리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신경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다시피 교감신경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계통이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동공이 확장되고 또 심장이 수축되고 또 맥박이 증가되고 또 숨이 저희가 가빠져서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경우에 천식 발작이 또 더 많이 일어난다든지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공황 발작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혈압이 수축이 돼가지고 혈압이 상승되거나 근육이 수축돼서 두통이나 편두통, 뭐 요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소화 효소 분비가 억제돼서 소화 운동이 더뎌지면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 코르티졸이라고 저희 면역 체계를 컨트롤하는, 또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증가가 돼서 만성 피로나 당뇨나 비만, 뭐 대사증후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여러 가지 그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례로 제가 그 자폐 아동은 아니고 자폐가 성인이 된 자폐 성인 자식을 키우시는 분께 이제 스트레스 매니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매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건강과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전부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매니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자율신경계통은 부교감 신경계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통 릴렉스한 상태에서 많이 액티베이트 되거든요. 또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은 맥박이 감소하고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혈압도 감소하고 소화가 촉진되고 이래서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두통, 뭐 류마티스, 과민성 대장염, 성기능의 장애, 뭐 암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서 저희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감기나 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토픽인 코비드에 걸릴 그런 리스크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저희 뇌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만성 스트레스는 아까 코르티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코르티솔의 수치는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낮아지고 자기 전에 가장 낮아지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 수치가 제때 낮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가 잠을 자는데 수면의 질량을 받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잠을 잘 못 자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또 줘요. 그래서 제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세로토닌이나 또 도파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수치가 일반 사람들의 수치가 7이라고 치면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그냥 극단적으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7이라고 치면 이게 막 5, 4, 3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임시적이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없어지면은 다시 이게 정상 수치인 7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어떤 스트레스에 미치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면 저희 뇌가 변해서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내려갔던 수치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정신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뭐 불안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런 또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와 더불어서 저희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해마가 있어요. 이쪽이다. 해마가 있는데 이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데 담당을 해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해마가 수축이 돼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는 그 기능이 저하되고, 또 저희 몸에 CO라고 불릴 수 있는 전전두엽 피지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 전전두엽의 기능은 뭐냐면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집행 기능, 그래서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 능력을 하는 이런 능력들이 저희가 타격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정보가 있으면 attentional bias라고 해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갖게 돼요.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일을 많이 해도 별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울증 증세의 리스트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rumination,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되곱씹는 것, 그 다음에 집중 잘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느려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려워진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19과 정신 건강에 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통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그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지만 실존주의자들이 봤을 때 상담을 왜 사람들이 하러 오느냐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란 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저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상담을 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코비드를 보시면 코비드가 지금 이런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저희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코비드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저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저희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코비드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저희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지금쯤 연구가 나름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번 저희가 하는 웨비나는 이제 어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젊은 어른은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18세 이상. 그런데 이 코비드 19에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그 나이대를 보면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청년들이래요. 그래서 보통 대학도 문 닫고 지금 이제 수입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보다 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호소하고 또 약물 사용 문제도 어른들은 13%이면 젊은 청년들은 25%, 자살 생각도 어른들은 11%면 젊은 청년들은 26%. 그리고 치료도 잘 받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노인들도 인종혐오 범죄 타겟이 되거나 또 더 고립돼서 이번 그 코비드 동안 그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어떤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문을 닫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립됐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 늘어났죠. 그래서 나이도 영향이 있고 성별, 한번 채팅방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성별로 치면은 남자가 더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자가 더 영향을 받았을까요? 한번 채팅방에 적어보시겠어요? 답이 없으셔서 타임 매니지먼트상 여자 한 분 대답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여자분들의 영향이 더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고 차일드 케어도 찾기 어려워지면서 저희 부모님들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 아이들 키우는 여성들의 우울증과 불안증이 아이들이 있는 남성들의 그것보다 남성들은 40%, 여자들은 49%. 그 외에도 또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자분들이 더 어려우면서 여자분들의 그 정신 건강에 또 더 타격이 있었다. 또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또 정신 건강 문제율이 53%로 32%인 직업이 있거나 수입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가 높았고요. 인종별로는 아시다시피 유색 인종의 정신 건강 문제가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unfortunately 좀 불행스럽게도 아시아 사람들의 그런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정신 건강 문제는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게 되는 그 반아시안 인종차별과 관련돼서 훨씬 크게 퍼센티지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봤을 때 essential worker가 non-essential worker보다는 더 우울증이 많고 또 그 약물 사용 문제도 essential worker가 non-essential보다 더 많고 그러니까 essential worker는 저희처럼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을 식당에서 대해야 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불안증과 우울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격리가 됐거나 가족 관계가 안 좋거나 어떤 PTSD처럼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삶을 사셨거나
또 지병이 있으신 분,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셨던 분, 또 약물 사용 문제가 있으셨던 분, 또 아니면 만성 스트레스 이미 팬데믹 전부터 있었던 분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코비드 동안에 저희 정신건강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저희가 아시안 인종차별 또 오늘 토픽이기 때문에 또 아시안 인종차별에 대한 정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보고 배운 건데, 그 혐오 범죄와 혐오 사건, 여기 변호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더 정의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혐오 범죄와 혐오 사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혐오 범죄는 여기 써있듯이 실제 혹은 인식되는 피해자의 보호받는 사회적 집단을 동기로 하는 개인,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로 경범죄나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혐오 사건은 혐오 사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큰 이런 어떤 재산적이나 어떤 이런 물리적인 피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그 언어나 어떤 게시물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혐오 사건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예. 혹시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중에 제 이 정의가 잘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어쨌건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Stop AAPI Hate National Report의 자료를 보면은 팬데믹 시작되면서 아시안 혐오 관련 케이스가 그 전에 비해서 149%, 약 15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을 뭐 컹플루라고 부르는 듯 부적절한 농담부터 언어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까지 다양하고 일어나는 장소도 학교, 비즈니스, 공공장소 이렇게 여러 곳에서 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타겟으로는 특히 여성과 노인이 더 많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악화되거나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등 아시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코비드-19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코비드-19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울증, 불안증,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중독이나 약물 문제, 또 섭식장애, 또 여러 가지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하거나 럭다운 등 이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만남과 교류가 줄면서 우울증의 리스크도 많이 커졌어요. 사실 저희가 우울증 있으신 분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있던 서포트 시스템도 줄어들고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또 게다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청결이나 위생에 대해서 강조가 더해지면서 병균이나 감염에 대한 걱정 등이 높아져서 또 강박증이나 불안증이 또 유발되거나 있으셨던 분들은 더 악화되기도 하고 또 코비드 때문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약물 사용 등이 또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거나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더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원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어떤 그 코핑 메커니즘이 줄어들면서 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붙어 있으면서 요새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격리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붙어 있으면서 사실 그 전에는 학교를 간다든지 일터를 가면서 아무래도 그런 시간에는 조금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족들이 붙어 있으면서 그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여기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인데요. 그 병이 발병이 되는 시점은 보통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20대 전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있어도 조현병이 발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 발병이 되는 걸로 보는데요. 지금과 같은 때는 이런 스트레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발병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나중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코비드 시작된 첫 1년 동안에는 이 대학생 초년생 그러니까는 19세 20대 초반 또 청소년들이 섭식 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도 더 높아졌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 클라이언트 중에는
그 코비드 동안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그 되게 굉장히 그 예쁘게 그 언니들이 굉장히 예쁘게 하고 날씬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외모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증이 심해지면서 더 그런 섭식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코비드 동안 클로즈 되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그 발달장애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삶이 많이 부모님들에게 의존이 되다 보니까 집에 어떤 스트럭처나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건 ADHD가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있었던 기존의 행동 문제가 더 심해져서 뭐 화를 난 anger outburst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아시안 인종차별과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반아시안 차별은 불안증,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거는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으로 인해서 상담 서비스를 잘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보통 몸으로 주로 나타나는데요. 예로는 이제 두통,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나왔을 때 뭐 이유 없는 두통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만성 통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정신건강치료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의료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실제로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상담을 받으라고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리퍼럴을 받아서 그 클라이언트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전 아메리칸 심리학회에 의하면은 이런 이유로 정신건강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 상담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일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적고, 또 혐오 사건이나 범죄를 겪고도 또 그거를 풀어가거나 프로세스 해가지고 좀 그거를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적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안타깝게도 또 저희 그 한인 커뮤니티에는 아무래도 이민 사회이다 보니까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포함한 어떤 사회적인 서포트 시스템이 적으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반아시아 인종차별을 겪었을 때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방해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저희가 조금 의식을 하고 얘기를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사실 저희 이제 제가 심리학 박사를 하면서 그 저희 박사 졸업을 할 때, 그 심리학 프로그램 졸업할 때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 상담을 어느 일정 시간을 받아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하는 말은 상담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더 좋은 상담사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여기서는 저희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뭐 좀 더 스트레스를 매니지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오늘 이 그 웨비나에 오신 분들이나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편하게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도움이 없어도 다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만 의지만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저희 이렇게 상담이 저희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문제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의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스로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도움이 없어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잘못보다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 가족분들 다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또 내 형제 자매가 내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그 걱정이 많이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얼른 도움 받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못 지내는 것에 대한 수치심 또 그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은 또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디다가 광고하고 다니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제 밑에 얘기한 것처럼 사생활 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뭐 편하게 얘기를 할 수도 뭐 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희가 모두가 지금 코비드를 겪고 있잖아요.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불안한 마음, 또 그 어떤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또 불안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웹이나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저를 포함해서 다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약하다라기보다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용감하고 건강하고 또 나약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강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생각,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애들을 더 우선시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부모님들이랑 반드시 저희가 그 가족 치료나 부모님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넘버 원인지. 부모님이 넘버 원이어야 되고 저희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들은 넘버 투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고 또 지금 여기 계신 아이들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하려면 먼저 제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거든요. 그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옆에 아이하고 부모가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그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산소 마스크를 아이한테 먼저 씌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모가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한테 끼워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안 쓰고 아이 먼저 끼워주고 정신을 잃으면 그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가 정신 건강이 조금 도움이 받아야겠다 하시면 지금 당장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아무튼 사생활 보장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법적으로 여기 또 그 법과 관련된 분들 많이 계시지만 법적으로 아주 잘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거를 그 차트나 레코드 같은 것들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곳에 보관이 되어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클리닉으로 뭐 인터넷 사이버상에 그런 것들이 보관이 되어야 하면은 굉장히 시큐어 시스템이 잘 된 그런 그 서버에 그게 보관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시는데 남편분이 전화해서 우리 부인 잘 받고 있나요? 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다 하고 제 클라이언트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생활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상담을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때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 그 여러 가지 펀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없으시더라도 또 여기 그 어떤 스테러스가 안정된 스테러스가 아니더라도 불체자 분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 매너하우스 조금 있다가 제가 연락처 그 밑에 리소스에 그 연락처를 다 쉐어를 할 건데요. 심지어 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없어서 보험을 쓸 수도 없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을 위한 따로 펀딩이 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모든 것들 다 극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럼 우리가 누가 상담을 받는가, 내가 상담이 받을 필요가 있는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를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아까 섭식장애나 여러 가지 ADHD나 다 증세가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평소보다 조금 걱정이 많다. 또 어떤 두려운 것들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다음 평소보다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이 많이 있다. 또 집중이 잘 안 되고 회사 일이나 뭐 지금 이제 대학생 분이시라면 학교의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다음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어떤 본 클라이언트 분은 평소와 달리 요즘에 짜증이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화가 그렇게 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와 비교했을 때 제 베이스라인보다 뭔가 그 기분이 그 어떤 통제하는 어떤 변화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기분의 변화가 많이 있다거나 또 그 어떤 불쾌감이나 분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또 잠을 자는 수면에 있어서 너무 많이 잔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조금 잔다거나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거나 너무 많이 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계속 피곤하다거나 또 식습관의 변화, 뭐 배가 너무 수시로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식욕이 없어진다거나 또 성욕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리고 원인이 없이 여러 가지 뭐 두통이나 복통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체중 이거 외모에 대한 관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요즘에 그 청소년들 유튜브 많이 보면서 굉장히 잘못된 외모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뭐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 나만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인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뭔가 나에 대해서 남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그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술을 좀 더 많이 마시거나 자주 마시게 된다거나 다른 어떤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거나 또 자살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일상생활 뭐 집안일이 됐건 회사 일이 됐건 학교 일이 됐건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정신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상담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코비드-19 동안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해보자면 제가 최대한 우리 오늘 얘기하는 그 토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재미있는 그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봐도 다시 한번 웃음이 나네요. 어쨌든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에는 요즘 정말 뭐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코비드 케이스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무튼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한 그런 지식을 뭐 CDC가 됐건 WHO가 됐건 그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본인에게 관심을 한번 많이 가져보시고 몸에 뇌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이 요즘 어떤지, 내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나의 식욕은 어떤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본 클라이언트처럼 평소보다 짜증이 많이 나고 모든 일에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인지를 시작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분의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이 지금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고 또 다른 어디 아픈 데가 있으셔서 약을 드시는데 그 약의 부작용의 하나가 그 짜증이 많이 난다거나 irritability, 그러니까 뭐 좀 신경질 잘 나고 하는 게 부작용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부작용일지도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몸의 반응을 잘 관찰을 해보시고 지금 코비드라든지 반아시안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경제가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그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비드 관련된 것은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번으로 뉴스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사용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정해놓고 그 외에는 코로나 걱정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정보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정말 코로나 한창 저희 팬데믹 때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문을 닫았을 때 많은 분들이 잠을 늦게 자기 시작하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들은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렇게 흐트러져서 많은 이제 행동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오셨는데 저 정말 다른 거 하나도 한 거 없고요. 엑셀 갖고 저희는 텔레헬스를 하니까 물론 저희 상담 텔레헬스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하긴 하는데 이제 저는 텔레헬스를 했었는데 그 스케줄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그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그 스케줄을 다시 정돈을 해서 그 루틴을 다시 잡기만 하더라도 정말 그 정신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발달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분들 행동 문제가 많이 많았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코비드는 그리고 아시안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일상생활을 예측 가능하도록 최대한 규칙적으로 일과를 유지를 한다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넘버 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에게 마음의 안정을 줘요. 아, 내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평안과 굉장히 안정이 오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런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도록 하시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차라리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외출복을 입고 사무실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해서 또 중간중간에 미니 브레이크 시간까지 정해놓고 일어서서 걷는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최대한 노멀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도 경험하고 있고 제 클라이언트들도 정말 어떤 클라이언트인 경우들은 정말 한 90%까지 문제가 해결돼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하고 잘 먹기가 잘 돼요. 당연히 따라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의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30분 정도 걷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걸 운동을 하면서 뇌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햇볕 아래에서 제가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밖에서 걷는 거를 정말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요. 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편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조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나 전화를 이용해서라도 나름의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겠죠. 심호흡 이거 아까 저희가 이제
앞에 몸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 문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심호흡을 하면 뇌에 메시지가 가거든요. 물론 몸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몸 자체가 그게 레귤레이트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뇌에도 괜찮아. 저희가 이제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미그달라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파이어 알람이거든요. 저희 그 온몸에서 그 신호를 가요.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아까 그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요. 여기 이 교감신경계통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저희 뇌에 주는 거는 괜찮아, it's okay. 그런 parasympathetic, 부교감, 잠깐만요.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Anyway, 그 parasympathetic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교감 신경계통이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slow, deep breaths 이렇게 조금 calm down이 되고 또 심장도 좀 이렇게 빨리 박동 안 하고 소화도 더 잘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시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코로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하나, 둘, 셋 멈추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또 저도 모르게 지금 목소리가 되게 캄다운 됐잖아요.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가면 좋은 명상하는 그것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Loving Kindness Meditation인데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먼저 저를 생각해요. 저희가 어떤 버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Loving Kindness Meditation을 한번 구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명상인데 기도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도 멘트라처럼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작은 버블을 생각을 해서 그 안에 내가 있다고 나를 그 버블 안에 불러일으켜서 May you be happy, may you be safe, may you be healthy, may you live with ease.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너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너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너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그 버블 안으로 불러들여서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똑같은 그 기도를 해주는 거죠. 행복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좀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그 버블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나를 생각하면서 May you be happy, may you be safe, may you be healthy, and may you live with ease. 그래서 그런 뭔가 멘트가 하나씩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명상이고 또 자기 전에도 매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인드풀니스라는 건 요즘에 그 한국말로는 제가 정말 뭐라고 하는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인드풀니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그 here and now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우울해질 때 저희는 현재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과거를 생각하는 순간 저희는 과거에 있고 미래의 불안을 생각하는 순간 저희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눈앞에 있는 것들에 충실할 수가 없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또 즐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저희가 정신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삶을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정신건강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간단하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현재 제가 앉아 있는데 저의 등이 의자 뒤에 등에 붙어 있고
엉덩이가 의자 바닥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그 느낌을 제가 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 현재에 있는 것을 더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설거지를 할 때에도 설거지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뭐 TV를 본다든지 하면서 설거지가 언제 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또 가족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가족분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우리 아이들이나 또 그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게 하루가 지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순간을 충실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고 그것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인다면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게끔 당장 지금 여기에서 그 웨비나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뭐가 있나 하나씩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색깔을 봐도 좋고요. 그래서 핑크색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아니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노트를 한다는 그 자체도 마인드풀이거든요. 마인드풀니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지금 현재를 굉장히 의식하면서 그 순간에 마인드풀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거는 그 유튜브로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점진적 근육 이완 요법.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냥 인지치료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는 그거를 탑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그것이 저희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분이 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마인드풀니스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 저희가 근육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점점 하나씩 이완을 하면서 몸을 릴렉스하는 그런 액티비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인스트럭션을 들으면서 근육을 이완하는 그런 그 요법인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좋아하세요. 저도 이거를 세션 중에 할 때는 저도 굉장히 릴렉스돼서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국말로도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졸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생활 정말 작은 거지만 뭐 색칠 공부책 저도 있거든요. 어른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만 하는 거 아니니까 색칠하는 거, 종이 접기, 그 외에 어떤 재밌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매일 하루에 3가지씩 좋았던 것, 뭐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하루 좋았던 것, 아니면 감사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일기를 써도 좋고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할 얘기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럴 때 뭐가 좋았던 거 우리 3가지씩 나누자 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떤 집안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서포트 그룹들을 찾아보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 서포트 그룹에 참여하셔서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처럼 정신건강 웨비나나 팟캐스트나 라디오가 됐건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고 본인의 그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아시안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관자 효과가 있거든요. 아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먼 거리에서 911에 전화를 한다거나 전화기로 그 상황을 녹화한다거나 아니면 할 수 있으면 가해자의 주의를 피해자로부터 딴 데로 돌린다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함께 뭐 관련해서 도와준다거나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 자리에 남아서 상황이 종료된 후에 피해자 곁에 남아서 괜찮은지 같이 봐주고 그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일어난 일이 옳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피해자의 마음을 돌봐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11의 신고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면 아무래도 저희 그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위급한 거구나 하고 더 열심히 빨리 대하겠죠. 그리고 인종차별 범죄나 사건을 신고하는 거 제가 밑에 링크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이 범죄 사례가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정치 이반자들이 아, 별로 심각한 게 아닌구나 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 열심히 그거를 신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서로 저희 동양인들끼리 서로 안녕을 확인하고 뭐 만약에 장도 좀 봐주고 뭐 또 도와드릴 게 있나요?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또 많은 힘이 되겠죠. 또 누군가가 부적절한 아시안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농담을 했을 때 넘기지 않고 지금 무슨 뜻으로 한 말이세요? What do you mean by that? 하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배움의 기회가 되겠죠. 만약에 그거 깨닫지 못한다면 또 저희가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농담이라는 거를 지적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략 그런데 나머지들은 지금 저희가 6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남은 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거는 스스로 보시고서 스스로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락처라든지 뭐 이렇게 웹사이트라든지 이것도 다 구글하시면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리소스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5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걸로 그 나머지 5분을 쓸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성인들 위주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7월 20일, 7월 달 세 번째 수요일 낮 12시, 시간은 같아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그다음에 또 11월에는 11월 16일 낮 12시에 아동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최 박사님께서 다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으셨던 분들은 주변 분들께도 또 알려주셔서 7월 20일과 11월 16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7월과 11월에 또 뵙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